미사일인가요? 네, 미사일, 뭐 함정. 뭐 미사일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모두에 다 공통적인 게 있죠. 네. 뭐 4.5세대, 6세대 해가지고 뭐 전투기 아이가 뭐 스텔스 해가지고 엄청 나오는데 그 이면엔 당연히 레이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일본. 네. 그만큼 우수하니까 미국도 탐을 냈다는 얘기겠죠. 미국이 천면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는데요. 그 수많은 레이더 중에서도 최첨단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꽤 힘이 들어가는데요. 중국 요즘 뭐 그 미국을 거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 성능 좀 밝혀진 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없군요. 예. 중국 무기 특징이 예. 확실한 건 없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KF-21의 모듈 수도 지금 언론에 따르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세부 있는 상황인데 뭐 전투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러 무기 체계에 이게 사용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은 뭐 전혀 다른 쪽에도 지금 또 우리 A사 레이더 기술이 쓰이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차기 후위함 배치 3라고 그래서 어택스 배치 3라고 그래서 여기에 배치되는 장착되는 위상 배열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이제 LSAM이라고 그래서 장거리 대공 미사일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패트리어트보다는 높고 사드보다는 낮은 고도에서의 정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제 그러한 요격 미사일인데 이러한 이제 LSAM용 단기능 레이더에도 마찬가지 이제 천궁 멀티펑션 레이더 기술이 활용됐거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천궁의 이 다기능 레이더 기능이 엄청난데 그것도 뭐 A사라고 보는 건가요? A사 레이더입니까? 그 다기능 레이더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뭐 국산 A사 레이더에 영감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A사가 아닌 것 같죠. 네. 전자 주사 위상 배열은 맞는데 A사는 능동형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수동식 즉 패사 기술이고요. 한 개의 전자파 신호 증폭 장치만으로 복수의 안테나 모듈들이 수시한 전파를 처리하게 되는데 표적 탐지를 위해서 안테나 모듈들이 동시에 방사할 수 있는 전자파 빔의 신호 종류가 한 가지로 제한이 돼요. A사하고 가장 큰 차이고 그게 이제 아직은 천궁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좀 난감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A사가 무조건 좀 패사보다 좋은 거라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 천궁에도 그냥 패사 말고 A사가 이제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같이 이렇게 최고들끼리 안 되나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천궁 블록 3 개량 사업이 이제 이미 논의 중인데 앞으로 새로운 A사형 이제 다기능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팩3 MSE급 요격 미사일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팩3 MSE는 패트리어트 중에도 가장 최신형입니다. 요격 고도도 종전에 패트리어트가 20kg라면 요거는 30몇 킬로, 40kg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한 발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지하게 비싸요. 60억 원이 넘어요, 한 발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일부 도입을 하긴 하는데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궁 2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팩3 MAC급으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기존 KF-21용 X밴드 A사 레이더 체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미사일 LSAM용 레이더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순행식 냉각 체제를 결합을 해서 이 천궁용 멀티펑션 레이더의 개량이 가능하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천궁이 A사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도 늘어나게 되는데 천궁 기존 이제 탐지거리는 100km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형 A사 기술을 적용을 하면 한 20에서 30% 정도가 연장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이제 차기 후위함의 울산급 배치 3용 레이더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되냐면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DBF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빔 포밍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용할 때는 이제 뭐 탄도미사일, 스텔스기, 순항미사일, 소형 무인기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맞춤형으로
빔을 맞춤형으로 쏴서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DBF 디지털 빔폼 이게 그 한모 시스템 그 회사가 이거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제작진이 이거 좀 네. 얘기 좀 잘 좀 해달라고 몇 번 그 취재 그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뭐 내부 컨펌이라고 그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혹시 네. 그 아시는 거 있으시면 좀만 까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예. 알고도 네. 뭐 모른다고 하시는 거 있죠? 아니, 저도 문과생 아닙니까 원래. 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바에 따르면.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문과생이 어디에 붙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게 붙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른다에 붙는 거예요? 뭔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른다 이거죠.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건.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알려진 바로는 이 디지털 빔 포밍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빔을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제머라고 전자전 같은 경우 이 대산 방향으로 빔을 형성해서 대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또는 이제 방식이라는 거고, 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빔을 쏘는 이런 이제 다중 빔을 적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과생이 한 대로 아주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간 하나의 레이더로 그 전에 보면 탄도미사일 유격용이면 다른 목표물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인기라든지 뭐 등등.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 가지고 미사일부터 탄도, 순항, 뭐 그다음에 또 스텔스기까지 잡는 게 가능하다면 비용 대비 효과 얼마나 획기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화투 얘기를 하면 죄송한데 일타 매피할 수 있는 무기죠. 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인데요. 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청구에 탑재된 뭐 다기능 레이더에 대응하는 그럼 이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 러시아의 S-300이 이제 천국의 탄생을 도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많은 나라에 사실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판 S-300이라고 할 HQ-9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인 거죠. 스펙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대략 길이는 6.8m, 발사 총중량은 1.3톤 정도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S-300보다 약간 작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탄도 중량은 180kg으로 더 큽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최대 120km에 이른다고 하고요.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형 모델인 HHQ-9A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쓰인 레이더는 그 뭐 다목적 그 다기능 레이더죠. 다기능 레이더. 네. 근데 이게 뭐 이건데 A4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HQ-9은 이제 그 기존의 러시아의 그 S-300 이 시스템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기술을 이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런데 HQ-9이 S-300이나 패트리어트와 다른 점은 말씀하신 A4 레이더를 채택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건데, 구형은 레이더를 이제 저고도용, 고고도용 나눠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LLQ-305A라는 A4를 장착한 신형은 이거를 저고도 고고도 통합해서 이제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항공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LLQ-305A A4 레이더는 항공기보다는 이제 대탄도, 탄도 미사일 잡는 그러한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레이더가 이제 ANTPY-2라는 레이더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잡는 게 아니고 탄도미사일 잡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슷하게 이제 따라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력 통제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정보는 역시 중국 무기 특성답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S-300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국 말고 또 어떤 나라에 이 S-300이 영향을 줬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이요? 네, 북한은 일단 그 S-300 PS 대공 미사일 러시아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개량한 KN-06 북한명으로는 이제 번개 5호라고 하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번개 6호도 이미 시험 발사 성공했고 이게 다 이제 S-300 바탕인 거죠. 그다음에 번개 7호까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산 패트리어트라고 말하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럼 뭐 가상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상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이 막고 우리가 뚫고 우리가 이제 뚫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뚫을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예, 뚫을 네네. 수 있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 S-200이랑 S-300으로 방공망을 구축한 시리아를 뚫은 사례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스텔스 전투기하고 전자전기로 북한의 대공망을 또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외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018년부터 2019년에 거쳐서 S-300으로 무장한 시리아를 상대로 공습에 성공한 횟수가 200여 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격추당한 이스라엘 전투기는 단 한 대였고요. 예. 그러니까는 잘 뚫은 거죠, 굉장히. 당시에 이제 F-35I를 사용한 공습은 의외로 많지 않았고 이스라엘 쪽에서 대부분 F-16I를 동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망이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뻥 뚫려버렸으니 제가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방어막도 결국은 스텔스기를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예. 그럼 우리가 뭐 당분간이라도 좀 마음을 놓고 좀 안심해도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렇게 안심을 해도 될까 했는데 예. 작년 9월 말에 희한한 게 또 등장했어요. 뭐냐면 신형 지대공 미사일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네. 또 짠하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에 나왔던 거하고는 뭐 번개 아까 말씀드린 번개 5호님의 그 계열하고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에 작게 나오는데 앞에 미사일 뒤에 뭉툭한 게 보이죠? 이게 부스터인데 부스터를 다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이제 상당히 길어진 이제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 S-300이나 HQ-9을 카피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나왔지만 형태는 또 달라요. 예. 오히려 형태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요격 미사일은 다비드 슬링이라고 있어요. 다비드 슬링이라는 게 다윗의 돌팔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리앗과 다윗 아시죠? 슬링. 예. 그러니까 그 골리앗 잡은 다윗의 돌판매라는 그런 의미의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여가지고 좀 사람들이 또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는데 하여튼 상단부 날개 형상은 또 일부 HQ-9하고 비슷한 그러한 이제 형상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중요한 그 북한의 최신 무기라. 이거 자세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저 분석 같은 거 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미사일 중에 처음으로 탄도탄 요격 능력까지 있느냐. 그게 이제 좀 캐스점 맞고 관심을 이제 끄는 부분인데 작년 11월에 이제 국방부 산하 대표적인 싱크테크인 국방연구원에서 분석이 나왔는데 북한의 신형 이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 기술을 해킹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해킹은 우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들을 해킹해서 그런 이제 신무 개발에 활용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해킹은 우방이 없군요, 정말. 북한이 이제 이 신형 대공 미사일의 이중 펄스 로켓 기술을 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이중 펄스 로켓은 발사 초기에 이제 첫 번째 추진체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 가속 비행 및 일정 기간 지속 비행을 이제 하는데 활용을 하고요. 표적 가까이 다다르면 이제 두 번째 추진체를 활용해서 추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 건데 이 러시아 대공 미사일 중에 S-400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9M96E2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미사일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해킹을 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또 아까 이제 다비드 슬링이랑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데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해킹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사이버 보안은 잘 돼 있는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또 그 자체가 또 굉장한 좀 쇼킹한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뚫었다는 것 자체가 해킹했다는 점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되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추정인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주목해야 될 게 탄도탄 요격 능력을 떠나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소 200km 이상 될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K인 영웅이나 이런 거는 한 100에서 150km 안팎이었고요. 최대가 최소가 200이고 뭐 300 이상 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있냐면
DMZ 중심 근처에서 사실은 우리 조교용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전하면서 유투기도 그렇고 북한을 정찰하거나 이제 감시하는데 200km나 되면 북한 쉽게 하면 평양 근처에서도 DMZ 근처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DMZ 가까이 오면 우리 남쪽 뭐 수원 아니면 대전 근처 뭐까지 비행하는 것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교경보기라든지 정찰기들 작전하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S300도 아니고 이제 S400 기술이 뭐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군요. 400.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그렇죠. S300은 이제 러시아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렸던 것이고 S400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탐지 거리하고 사정 거리, 요격 거리, 뭐 요격 고도 이런 게 다 향상됐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이 S400 방공 시스템은 적의 항공기는 물론이고 그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 정찰기, 뭐 스텔스 전투기 같은 표적에 대해서도 상당한 용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S400 시스템이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S400 포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대 700km 범위 내에서 3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가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400km 거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전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우선 위협도가 높은 70개 표적을 선별해서 동시에 추적을 하면서 이 가운데 36개 표적에 대해서 각각 2발씩 최대 72발의 요격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예.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 S400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다. 와, 이거 북한의 이무기 골칫거리인데요, 이거. 걱정스러워요. 네, 근데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중국도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S400 구매 요청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S300 시리즈를 카피한 이제 HQ9 전력만으로는 미국의 신형 전자전기나 스텔스기 그다음 순항 미사일 등의 이제 대처가 어렵다는 이 중국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예, 근데 한동안 러시아가 계속 흑단 발론이 튕기다가 중국이 계속 러브콜을 하니까 결국 2014년에 이제 판매 승인을 해서 네. 3개 포대를 주문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우리 조기공복이나 정찰기 등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북한판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요격 미사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북한이 뭐 에이사 레이더 뭐 이쪽까지 뭐 개발이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소식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개발을 시도한다는 얘기들은 있지만 예.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행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일본 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나라이니만큼 예. 세계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용 에이사 방식의 사격 관제 레이더도 일본이 개발했고요. 이걸 이제 삼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일명 중3에 탑재를 했는데요. 중3이요? 중 SAM이라고 쓰는데 쌤, 대공 미사일. 예, 근데 저는 중거리 쌤 그러니까. 예, 중3이라고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예. 현재 일본은 그래서 오키나와에 배치한 이 중3을 순차적으로 중3 개량형으로 성숙한 중3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방송 보던 중3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유, 걔네들은 괜찮습니다. 항상 그 중이가 있으니까요. 항상 그 사회 전체에 지탱하는 중이가 있기 때문에. 중3은 성숙합니다. 중이가 뭐. 중학생들은 그냥 원래 그때는 다 그런 거예요. 1년 지나면 다시 이제 중3형들처럼 돼요. 예. 아저씨들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때 그랬어요. 예. 어쨌든 이 중3 개량형은 순항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데 네. 기존 중3의 사거리는 약 50km였거든요. 근데 개량형은 이보다 10km 정도 늘어난 이제 60km 성능을 자랑하고 그 저공을 고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요격 능력 그리고 지휘 통제 능력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은 표적을 요격하는 중3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2015년에 화이트 샌즈 발사장에서 시험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순항 미사일 요격을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예.
그중 하나는 최대 속도 마하 4의 초음속 대함 표적기인 GQM 163A 코요테였는데 이거를 격추를 했으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이 중3의 탄도탄 방어 능력 부여를 위한 연구까지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일본이 이렇게 뛰어난 중삼 미사일도 만들고 아니 레이더 기술이 왜 이렇게 뛰어난 겁니까? 뭐 비결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2차 대전 때부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는 미국보다 한때 레이더가 뒤져가지고 그 패전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 항공 전자 장비, 전투기와 이런 쪽에 상당한 오랜 노하우, 그다음 일본 특유의 그런 집요함, 치밀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 레이더가 2차 세계대전 때도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영국의 본토 방어 작전 뭐 기억이 나는데 당시 무수히 많은 독일 폭격기를 격추하며 유명세를 얻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 때문이지 아니면 뭔가 또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것인지 여러 소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 본방야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폴란드 점령 후 8개월의 침묵 끝에 독일의 기갑부대가 아르덴의 삼림지대를 관통하여 프랑스를 침공했는데요.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였지만 2달도 채 버티지 못한 채 결국 1940년 6월 22일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파죽지세의 독일군 앞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섬나라 영국뿐이었는데요. 하지만 히틀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영국군에게는 이 전세를 역전시킬 강력한 비밀 병기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기세등등했던 독일군을 깜쪽까지 속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영국군의 비밀 병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은 섬나라였기에 상륙작전이 불가피했고 독일은 공군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 공군을 제압하고 본토를 폭격하기 위해 독일군은 북해 연안 점령지역 일대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영국 공습에 필요한 항공기와 관련 장비 등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700대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할 준비가 된 독일군은 본격적으로 영국 본토 공격에 나섰는데요. 독일군이 쉽게 승리할 거란 예상과 달리 영국군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가며 파도처럼 밀려드는 독일 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패배에 독일은 전략을 바꾸어 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시설과 주요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전의를 말려버리고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기습 폭격을 하기로 한 것이었죠. 독일의 계속된 야간 공습에 영국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야간 전투기라는 카드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버밍엄 상공에 나타난 독일 폭격기가 영국군에 의해 격추되는가 하면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 은밀하게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발견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슬며시 뒤로 다가와 비수를 꽂고 달아나는 패턴의 공격을 펼쳐 독일군의 소름을 돋게 했는데요. 대낮도 아니고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 검은색으로 도색해 육안으로도 식별하기 힘든 전투기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정확히 추적해 쫓아오는 영국군의 모습은 독일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존 커닝엄 대위는 야간 전투 당시 무려 16대의 독일 폭격기를 격추하며 영국 공군의 에이스로 등극했는데요. 밤중에도 밝은 눈을 가진 고양이처럼 칠흑 같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폭격기를 정확하게 격추시켰다고 해서 캐치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기습하러 갔다가 기습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꼴이었으니 독일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는데요. 영국 조종사들에게 갑자기 초능력이라도 생겼는지 알 길 없던 독일군은
답답한 마음에 결국 스파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로 합니다. 스파이를 통해 얻어낸 정보는 독일이 그토록 원하던 영국 공군의 야간 전투 능력 향상에 대한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말이죠.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먹어 야간 시력이 향상됐다는 건데요. 출근 전에 당근 주스 마시고 식사 때도 당근을 넣어 만든 요리를 주로 먹었더니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평소보다 쉽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죠. 야간 전투 능력 향상의 이유가 겨우 당근 때문이었다니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흘려듣자니 특별히 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하지만 존 커닝엄 대위의 활약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독일은 이 황당한 사실이 어쩌면 진짠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다른 조종사보다 빨리 적기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당근을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답을 했던 거죠. 실제로 당근에 비타민 A가 풍부해 시력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때맞춰 영국 국민들이 당근 먹고 건강해지고 밤눈도 밝아지자라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소문의 신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영국 공군의 야간 전투 능력 향상이 진짜 당근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비밀 병기를 감추기 위한 영국의 연막 작전이었는데요. 존 커닝엄 대위를 포함한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독일 폭격기를 정확히 찾아내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당근이 아닌 레이더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존 커닝엄은 밤눈이 밝지도 않았고 당근도 많이 먹지 않았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 영국과 독일 모두 레이더를 개발해 보유한 상태였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은 독일군의 공습이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레이더 기술 개발에 매진한 반면 독일은 레이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무시했던 거였죠. 영국이 레이더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조종사와 전투기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 두 번째, 영국 공군의 폭격 명중률이 실제로 참담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령관이었던 다우딩은 영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우수한 방공 체계와 접근하는 적기를 사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미약하던 레이더의 약점을 보완해 개발시키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는데요. 레이더와 감시원이 수집한 정보는 폭격을 견딜 수 있는 전화선을 통해 중앙 공습 상황실로 전달되고, 이곳에 모인 정보를 분석해 공습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각 부대의 전투기를 무전으로 통제해야 승산이 있었다고 봤었죠. 이후 철탑과 전선으로 촘촘하게 레이더망을 구축한 영국은 독일 항공기의 경로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요. 시간과 연료를 허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전투기를 내보내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용 레이더를 야간 전투기에도 장착하고자 했는데요. 당시 지상 레이더는 6MHz 통신 변조파를 사용했는데 설치를 위해서는 대형 타워와 몇 톤에 이르는 장비를 갖춰야 했습니다. 때문에 전투기나 전폭기에는 결코 이용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영국은 끊임없는 개발과 연구 끝에 1에서 2m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45MHz 항공기용 레이더를 개발했고, 야간 전투기에 장착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의 위치를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영국이 레이더를 실전 배치에 사용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독일은 결과적으로 다 된 밥에 당근을 뿌리게 되면서 패배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영국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 건 일찍이 레이더 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항공기용 레이더를 열심히 숨긴 영국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장의 판도를 바꾼 영국 전투의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고양이 눈이라는 이 커닝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원쌤이랑 전 MC는
강아지상이라고 아,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제가요. 밥 먹는 강아지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좀 있죠. 당시 사람들이 뭐 레이더라는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20여 개의 폭격기를 격추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또 UFO, 뭐 미스테리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UFO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우주인이 외계인이 정말 가지고 오는 거라면 뛰어난 기술이 있을 테고, 예. 그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 만든 그 무기 같은 걸 시험하는 게 UFO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쵸, 스텔스기도 옛날에 초기에 그런 얘기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오해들도 하는 것 같고, 이 얘기로 갈까요? 얘기하면 되겠죠. 재밌는 얘기 많긴 한데. 한중에 삼국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시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부신 기술로 저 A사 레이더 업계를 계속 뭐 이끌어다시피 하는 그 일본도 있을 텐데, 근데 레이더는 이렇게 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 이제 그 안티 뭐 이런 기술도 또한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는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조기용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보면 그 원래 이제 항공모함이 탑재하는 E2C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10세대가 있었고 그 뒤에 그 보잉 767을 개조한 E767이라는 걸 4대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전에 또 다뤘던 E2G라고 신형 조기용복 있지 않습니까? E2C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이것도 일본이 10세대를 추가로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 빼고는 거의 최강의 조기용복이 뭐 숫자라든지 역량으로 보면 거의 최고 수준을 이제 갖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또 독자 개발한 P1이라는 해상 초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웬만한 이 탐지 능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감안하면 일본이 타격 능력은 아직까지는 떨어지지만 이러한 이제 감시, 정찰 능력, 그 다음에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뭐 세계 정상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뭐 그 주위에 그냥 하여튼 뭐 눈 뭐 귀 이렇게 열어놓고 계속 뭐 탐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정 레이더나 아니면 상호를 탐지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뭐길래 그렇게 그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까, 일본이? 일단 일본은 전자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일본 항공자에다가 이제 EP3C 전자 신호 수집기 4대하고 그다음에 전자전기인 YS-11EB를 4대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재작년부터는 전자전기인 RC2를 또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했나 봐요. 뭘 또 부족하죠? 엄청 지금 뭐 비행기 엄청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부족하대요? 근데 일본 방위성이 네. 2019년, 2023년 이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바로 최강의 전자전 공격기인 EA-18G 그라울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입 방침을 밝혔어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수백 킬로미터 내 적 레이더를 방해, 마비, 파괴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이자 항공기입니다. 예. 전자 전기 해서 저희도 그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막강한 뭐 A사 레이더도 뭐 탑재돼 있고 그런 그 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EA-18G 그라울러는 기본적으로 함재기입니다. 함재기. 예,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을 보면 항공모함 안에 그 한 척에 한 7, 80대의 많게는 뭐 85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하는데 웬만한 중간 정도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전투기 외에 E2C 조기용복이,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기도 운용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EA6B, A6라는 이 공격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한 그러한 EA6B라는 걸 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노후돼가지고 퇴역하면서 F-28 호네트를 전자전기로 개조한 게 바로 이제 EA-18G 그라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AN/APG-79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탐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 레이더 주파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전파의 특성을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EA-18G 특징은 당연히 이제 전자전 제밍하는 이 퍼드, 이 붙였다 뗄수 할 수 있는 이거 포드 형태로 이 날개 밑에 이제 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 레이더 전파를 이제 교란한 거고요.
APG-79 A사 레이더의 경우는 이 중국의 제닌11 같은 대형 전투기 경우는 한 230km 밖에서 탐지할 수가 있고 네. 제닌10 같은 이러한 전투기의 경우는 150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한 이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적전투기를 발견하면 그 정 레이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밍을 하는 거죠. 강력한 빔을 쏴가지고 정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서 소위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멀리서는 이제 그냥 제밍되는 교란되는 정도인데 가까이에서 이 빔을 강력해서 쏘면 우리 미래 이제 첨단 무기 중에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강력한 전자레인지죠. 그러니까 예. 아예 태워버리는 완전 구워버리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깝게는 적 전투기 레이더를 회로를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누가 막 쫓아와서 뺏길 것 같으면 휴대폰을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완전히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그 근거리에서는 상대 적게에 대해 쏜다. 엄청난데. 아니 그러면 전자 회로나 뭐 전자 장비 이런 게 다 타버리면 비행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MP 공격을 받은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현대 이 하이테크 기술 전쟁에서는 그냥 앞을 못 보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거의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EA-18G가 지난 2007년 2월에 그 F-22A 랩터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이거를 상대로 이제 전자전으로 이제 무력을 가시킨 다음에 가상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기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당시에 EA-18G가 F-22가 가상 발사한 AIM-120 그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전자전으로 간단히 떨어뜨려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력한 방해 전파로 F-22A의 A사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이제 EA-18G가 CATM-120 암람 훈련용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피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격추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09년에도 또 EA-18G가 F-22A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이제 마비시킨 뒤에 또 가상 격추에 성공을 해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몇 번이나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냥 전투기 대 전투기면 F-22가 누구한테 어디서 안 밀리는데 거의 전승일 텐데 이거 그라울러행의 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전에서 지는 케이스도 있나 봅니다. 근데 그럼 그라울러 이게 실전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이 이제 리비아 공습 작전을 네. 폈는데 그게 이제 그라울러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사례로 이제 꼽히고 있고 그때 능력을 이제 보여줬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은 뭐 걸프전 때도 그랬지만 대규모 공습 작전을 할 때는 먼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죠.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쏴서 적의 지휘소라든지 뭐 레이더 기지라든지 이런 이 요소를 때려서 이제 일단은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이런 작전을 쓰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과 함께 또 사용되는 게 전자전기예요. 예. 전자전기 들어가서 적 레이더망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그 공습 편대군들이 적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리비아 공습 작전 때도 마찬가지 EA-18G가 그런 리비아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길을 뚫었던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전기는 사실은 미사일 같은 걸 쏴서 때려부시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교란하고 필요할 경우는 이제 정 레이더 기지 무력화하는 미사일을 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뭐 F-35나 F-15보다는 약간 좀 공격성이 약한 걸로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무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격용 무기로 분류가 되는데 일본이 이러한 이제 공격용 무기인 전자전기를 도입하게 되면 이 또한 우리 이쪽의 동북아 안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이제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일본이 뭐 하나 이렇게 도입한다 그러면 저희도 그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현대화된 공군력을 갖춘 강대국들 대부분이 이 전자전기를 보유를 했거나 네. 아니면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과 호주가 이제 세계 최강 전자전 공격기인 계속 얘기하고 있는 EA-18G를 운용 중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수호-24의 기체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키비니 전자전 시스템을 얹은 전자전 공격기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중국판 그라울러라고 불리는 J-15D를 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미국의 전자전기에 대항을 좀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전술 개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노력이 EA-18G를 상대로, 그라울러를 상대로 과연 그 중국판 그라울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국이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고 중국판 그라울러라고 불릴 수 있는 기체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EMP 때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전 공격기 획득이 이제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변국의 군용기가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혹시 뭐 재밍으로 GPS 교란을 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미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시도 평시지만 유사시에 특히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전 전력 증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네. 전투기에 둔 현대무기의 두뇌라는 수식이 나올 만큼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레이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두뇌, 눈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뭐 미사일 같은 타격 무기에만 관심을 많이 갖지만 레이더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KF-21 A사 레이더의 교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궁2 위상배열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 기술이 이제 도움받아서 단시일 내 개발 가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KF-21 A사 레이더가 운용될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가 양자 레이더 같은 것도 꼽히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단순한 이 뭐 감시 정찰 수단이다 이런 컨셉을 좀 벗어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레이더는 사실 센서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센서인데, 결국 센서라는 거는 정보고, 정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적성,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의 행동을 취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협할 건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가면 갈수록 이 센서는 점점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뭘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거를 늘 캐치하는, 체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통합해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로봇 같은 것도 그래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 말단의 센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센서들이 정보를 얼마나 세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레이더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적기가 어디 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정밀하게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천병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중요도도 크고 전략적인 중요도도 커서 우리도 계속 좀 발전시키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저희는 본 게임 2의 M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자전기 그 도입이 그게 어쩌다 연기가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독자적으로 또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 보류가 됐죠. 있군요. 뭐 이제 타당성 검토했는데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어떤 형태라도 대비책은 또 마련할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